안녕하세요. 배트 잉글리시 하나라 원장입니다. 배트 잉글리시의 로직 플로우 기초 개념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로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테니까요. 꼭 반드시 영상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 글의 특징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배토의 또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이 로직이 어떻게 형광펜을 활용하여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꼼꼼하게 필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써져 있는 글은요, 상위의 큰 개념에서 하위의 작은 개념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역식 구조라고 하는데요. 연역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갈식,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찬찬히 설명하는 식의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런 큰 개념을요, 우리가 일반 진술, 그러니까 general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의 작은 개념을 우리가 구체적 진술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굉장히 specific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거다라는 거죠. 객관적 진실을 전달하는 진술이나 글쓴이의 견해가 진술이 되면,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거나 글쓴이의 견해가 나오게 되면 이런 진술 또는 견해를 또 우리가 구체적 진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진술은 상위의 큰 개념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거나 그거에 대한 큰 개념에 대한 어떤 글쓴이의 설명이 곁들여지게 되면 그 진술 또는 견해를 구체적 진술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써져 있는 일반적인 글은요, 보통 일반 진술에서 제너럴한 거에서부터 구체적 진술로 전개가 되는 그런 양상을 많이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으로 먼저 언급된 것이 먼저 기술되는, 먼저 설명되는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과일, 사과, 수박, 살구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을 때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 개념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과나 수박이나 살구 같은 것들이 바로 하위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글을 쓴다고 해봤을 때 과일의 세 종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제너럴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 일반 진술을 말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사과, 두 번째 수박, 그 다음에 세 번째 살구,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과일에 대해서 스페시픽하게 언급해 준다고 하면 요 세 개, 1번부터 3번에 해당하는 요 부분을 구체적 진술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개념 좀 잡히셨을까요?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The economic world is extremely complicated. 경제 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복잡한지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고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천의 가격들과 산업이 있어서 복잡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글에서는 큰 개념이 바로 뭐예요? 네, 바로 economic world가 되겠죠? 이게 바로 일반 진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economic world가 복잡하다고 얘기했어요? 네, 사람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회사도 되게 많고, 가격도 수천 가지에다가 산업도 엄청나게 수천 가지의 industries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일반 진술에서 구체 진술로 이어지게 되는 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의 관계를 봤을 때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는 개념, 그러니까 people, firms, prices, industries라고 하는 것이 이 economic world 바로 여기에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와 부분의 개념으로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행위 있잖아요. 글을 읽는 것은 결국에는 작가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작가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즉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글을 읽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중심 소재입니다. 글쓴이가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를 중심 소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중심 소재를 어떻게 찾느냐?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 또는 뭐 사람일 수도 있겠죠? 누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중심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의 도입부 앞부분이죠. 앞부분에서 중심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소재를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 소재를 찾았다. 그러면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심 내용은 우리가 방금 찾은 중심 소재에 대해서 글쓴이가 어떤 사실을 의견, 주장 같은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바로 중심 내용이 되겠고요. 중심 내용은 앞으로 지문에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글의 흐름 같은 것들도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글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가 전개 방식은 밑에 좀 더 알려드리겠지만 앞으로 글을 어떻게 써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라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한국은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음식 문화는 깊은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며 그 중심에는 단연 김치를 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보면 뭐 한국, 다양한 문화, 그 다음에 음식 문화, 김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선생님이 방금 동그라미 친 것은 이 문장을 위해서 사용된 소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다양한 문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 문화를 다시 음식 문화라고 해서 글이 전개되면서 약간 중심 소재 폭이 좁아졌죠. 그런데 음식 문화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단연 김치를 꼽는다고 하면서 중심 소재의 폭이 더 좁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문화, 또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김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후 이 김치를 통해서 이 김치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이 전개될 거다. 앞에서 구체적 진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체적 진술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뭐냐라고 적는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김치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요. Summer comes after spring. Summer 이런 거 나오고 spring 이런 거 나오고요. In spring it's hot, rains a lot, go to the beach, swims in the sea 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데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했던 소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중심 소재는 summer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소재들 가운데서도 중심이 되는 것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중심 소재 여러분 summer, 여름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름의 계절적인 특징, 뭐 덥다든지 봄 다음에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해안가에 가서 놀 수 있다라든지 이런 어떤 계절적 특징을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Education is important in lowering crime rates.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디에 있어서요? 범죄율을 낮추는 데서 중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뭡니까? 바로 education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뭐 하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범죄율을 낮추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이 중심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라색 형광펜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 소재는 교육이고요. 중심 내용은 교육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중요하다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라는 개념을 좀 가져가 볼 텐데요. 주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했던 중심 소재,
해당하는 무엇 또는 누구를 가지고 어떤 중심 내용을 전개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중심 소재에 대해서 어떤 중심 내용이 나오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결국 주제문은 중심 소재 더하기 중심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주제 설정의 시작은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건 가장 먼저 중심 소재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글의 도입부 앞부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문 역시 글의 도입부 앞부분 또는 중반부에 거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주제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제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제문을 찾으면요. 그 주제문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질 건지 번호를 좀 달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기 숫자를 좀 잘 봐주세요. 가장 상위 개념을 이렇게 쓸 거고요. 가장 하위 개념을 A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1번이라고 하는 가장 상위 개념에 그 밑에 하위 개념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1번 괄호 쳐주고 그 밑에 하위 개념이라면 동그라미 A 요거에 또 하위 개념이라 생각이 된다면 대문자 A 그 다음에 요거에 또 하위 개념이라 생각한다면 소문자 A가 되겠습니다. 물론 1번에 대해서 두 가지 하위 개념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2번으로 갈 수 있겠고요. 또 1번에 대해서 두 가지 또 하위 개념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또 1번에 대해서 뭐 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하위 개념이 나온다. 그러면 B, C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글의 도입부에서 오염 상태가 심각한 한강의 모습을 묘사했어요. 그리고 본론에서 오염원으로 지역 공장의 폐수를 지적하는 하고 글의 말미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강조하는 글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소재는 여러분들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뭐니 해도 바로 한강이 되겠죠. 한강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한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바는 뭐예요? 한강이 왜 오염이 됐느냐? 바로 지역 공장 폐수 때문이다. 즉 한강의 오염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그 지역들의 공장 폐수 때문이다 라고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중심 소재 더하기 중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제는 한강의 오염의 원인이다. 아니면 현재 오염의 실태가 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제를 잡아주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지문을 가지고 한번 넘버링도 해보고 중심 소재와 중심 내용을 찾아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There are a couple of important steps to take when choosing a puppy.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선택을 할 때 취해야 할 a couple of 하면은 두 가지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강아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강아지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들을 말해주고 있을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도입부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주제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강아지 고를 때 알아야 할 그죠? 취해야 할 뭐 이런 의미니까요. 알아야 할 주의사항 두 가지 이렇게 바로 주제문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2번 동그라미를 써서 구체적 진술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를 한번 보면요. 여기서 one이라고 하는 건 one step을 가리키는 거죠. 한 가지는요. check out a puppy's physical condition carefully. 그 강아지의 신체적 상태를 아주 신중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그 신체적 상태에 대해서 눈이 깨끗하고 맑은지
그 다음에 잇몸이 핑크색이면서 단단한지를 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의사항이 나온 것 같죠? 2번 뒤에 우리가 괄호를 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1번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첫 번째 주의사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네, 바로 강아지의 신체 상태를 주의 깊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모든 문장을 다 이렇게 해석해서 적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밑에 눈이 어떤지, 잇몸이 어떤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신체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1번 뒤에 밑에 있는 바로 1번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예요. 1번 뭐 눈이 뭐 clear 깨끗하고 맑은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두 개를 묶을 수 있겠죠? 뭐 잇몸이 핑크색이고 단단한지 이런 거를 보는 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번호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also라고 나왔어요. also는 또한이란 의미에 하나 더 추가할 때 쓰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이라고 하면서 얘가 다른 강아지들과 노는 걸 지켜보면서 get an idea of the puppy's personality. 그 강아지의 성격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어내라. 즉 성격을 알아보란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성격이 timid, 소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공격적이다 라고 하면 좋은 강아지는 아닐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는 3번으로 가야 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저기 지금 첫 번째 주의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의사항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 뭘 얘기했죠? 네, 바로 성격을 보라고 했죠. 그래서 성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해서 예시로 뭐가 나왔어요? timid, 소심하거나 공격적인가? 그렇다고 하면 좋은 강아지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아니다. 뭐 이 정도 이렇게 X 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조를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번호를 다는 연습도 한번 해보았는데요. 좀 더 복잡한 지문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주제문에 담긴 중심 내용. 이었죠. 우리 아까 전에 보라색 형광펜으로 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진술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그 예시로 예를 들어 주거나 아니면 본인의 일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에피소드라고 하죠. 본인이나 뭐 타인의 일화 같은 걸 들어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의 연구 내용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조사한 내용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실험한 내용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관찰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권위자의 진술. 권위자라고 하는 거는요, 뭐, 예를 들면, 뭐, 과학자라는 권위자나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이용해서 중심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체적인 진술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주는 시그널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for instance, 그 다음에 imagine that, 뭐 take an example, 이럴 때 만약 이렇다면 이런 것들이 거의 예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시. 이런 표현들을 통해 네, 구체적 진술이 지금부터 시작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말해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부사 예를 들면 뭐 1980년대에 뭐 이런 표현이 나온다든지 오늘날 이렇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구체적인 진술을 이끄는 시그널이구나. 그 다음에 실험이나 조사나 연구 같은 내용이 전개되는 부분 여러분이 금방 눈치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나와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역시 바로 구체적 진술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구체적 진술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지 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첫 번째에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주제문이에요. 그래서 1번 선생님 여기 써볼게요. 서울은요, one of the most expensive cities
for a number of reasons. 서울은요, 가장 비싼 도시들 중에 하나인데 다양한 이유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서울이죠. 자, 서울에 대해서 가장 비싼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비싸다고 하는지 자신의 어떤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때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예시를 들어줄 수 있겠죠. for exampl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consider 이런 걸 한번 고려해보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야 한번 서울의 집값을 한번 봐봐. 서울의 집값만 봐도 얼마나 비싼 도시인지 알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1960년대에 서울은 어땠는데 그런데 however 이런 식으로 뒤집어 주면서 지금의 집값을 한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대조를 구체적인 시기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어떤 한 소시올로지스트, 사회학자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연구한 내용 같은 것들을 인용하게 돼도 역시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when I was in Seoul 내가 서울에 있었을 때 이런 걸 경험해 보았는데 서울의 물가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내가 돼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인물들이 나와서 어떤 일화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되면 그건 역시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진술의 형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주제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구체적인 진술의 모양을 가져오는지 한번 볼게요. The idea of adult daycare. 성인을 낮 동안 이렇게 위탁해서 보호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는요, 현실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요즘에. 자,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요, 이 글의 중심 소재 뭐라는 거죠? 네, 바로 adult daycare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고 이것이 지금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보이세요? 네, 바로 in the 1970s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기가 언급되고 있죠. 이게 바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주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써보면 첫 번째 문장이 이제 도입부에서 바로 주제문을 통해 이 글의 주제문을 설명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부터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1970년대가 어땠는가라고 하면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으로 굳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but 하고 뒤집으면서 오늘날은 이라고 시간상의 대조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1970년대가 어땠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어땠고 이런 식으로 번호를 두 개 달아서 같은 레벨에 있는 거니까요. 네,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음 지문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political scientist 정치과학자 하면서 어떤 전문가가 나와죠. 전문가가 나와서 연구한 바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연구가 그 실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세기들을 통해서 현명한 사람들, 현자들에 따르면 decreasing your desires, 여러분의 욕구를 감소시키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래요. 어디로 가는? 행복으로 가는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행복으로 가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방법으로 이 사람이 뭐를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욕구를 줄이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 내용으로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복으로 가는 길, 이게 바로 이 글의 중심 소재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중심 소재와 중심 내용이 전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도입부가 주제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힌트를 드렸지만 political scientist Alex Michelos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이게 바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지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asked 했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뭐 할 거예요?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말할 건데, 이 알렉스 이 사람의 어떤 연구 같은 것들이 인용이 될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먼저, 실험이나 연구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 물론 이 과정에는요, 그 연구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실험을 설정했는지, 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실험이나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 그 설문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결과값을 말해주게 될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옵션인데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뭔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시사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니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어. 다시 말하면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값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럼 이런 시사점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요지문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요지문은 그래서 작가의 생각이나 견해를 말하는 건데 이 결과를 작가가 스스로 해석을 해서 내려놓은 답이잖아요. 그래서 요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18,000명의 대학생한테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질문했대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들이 원하는 삶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물어봤대요. 자, 그러면 연구 과정으로 두 가지를 물어봤죠. 18,000명의 대학생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대학생들한테 얼마나 행복한지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뭘 물어봤어요? 대학생들한테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이 원하는 삶에 얼마나 가깝냐? 그런 것들을 물어봤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두 가지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found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분한테 엄청 큰 도움을 주죠. 이 found라고 하는 동사가 결국에는 연구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덜 행복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이미 되게 높았던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알아내게 됐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연구 결과로 제 설명해 주면서 이러한 차이, 그러니까 덜 행복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러면 연구의 결과는 뭐예요? 덜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보다 더 높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죠? 그런 사람일수록 덜 행복하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explain 설명해 주냐면 왜 사람들이 그들이 연봉이 월급이 올라도 행복해지지 않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시사점이 뭐예요? 네, 결국 연봉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연구 같은 것들이 인용이 되는 경우에 실험의 과정, 그 다음에 실험과 연구의 결과,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해석한 결론에 해당하는 시사점, 이런 것들이 세 가지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에서요.
자, 이제는 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방금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가보면요. 요지는 주제를 통해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글의 중심 내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글쓴이의 생각이 어떤지 글쓴이의 견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게 요지라고 합니다. 반드시 글쓴이의 생각을 가지고 구체화하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제랑 요지가 뭐가 다르냐라고 여러분이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주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 또는 누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무엇에 관한 글이지?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라면 요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걸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자신의 생각과 또는 견해가 뭐지? 자기 생각,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야? 뭐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되면 요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 첫 번째 문장에서요. 우리가요. 보호하지 않으면 엔타르티카, 남극인데요. 남극을 tourism, 여행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maybe serious consequences for all us all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남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극을 보호하지 않게 됐을 때 아주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중심 내용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도입부가 바로 주제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입부가 주제문으로서 관광산업을 막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엄청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남극에 어떤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건지를 설명하는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으로 인해 남극에 미치는 영향, 이 정도로 우리가 주제를 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요, 70%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로, 네,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질 거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시면요. 남극의 얼음이요. 전체 freshwater이라고 하는 거는 담수, 그러니까는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마실 수 있는 물을 말하는데요. 70%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얼음이 녹게 되면 그러면 200피트 정도나 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지구에,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다 잠기는 결과가 나오게 된대요. 그러면서 also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얘는 하나 더 추가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러면 구체적 진술에서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뭐의 관점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얼음의 관점에서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광 때문에 얼음이 녹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해안 도시가 물에 잠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also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두 번째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말해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 남극이라는 대륙의 거대한 얼음이 천연 에어 컨디셔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구에. 그래서 계속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으로도 막아주는, 왜냐면은 햇빛을 이렇게 다시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남극에 있는 얼음이 무슨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너무 더워지는 걸 막아주는 냉각 효과라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런 식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렇게 지구의 가장 fragile and important part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결국 뭐예요? 남극이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극이랑 같은 표현이니까요. 노란 색깔 표시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남극으로 여행을 막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첫 번째 문장에서는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남극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말해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결국 남극을 관광으로부터 보호하자. 남극 관광을 막자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필자의 생각을, 지금 주장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마지막 문장이 요지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극 관광을 막자.
라고 하는 작가의 어떤 주장이 느껴지죠. 그래서 마지막을 우리가 요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주제문과 그 다음에 구체적 진술 그리고 마지막 요지문으로 연결되고 있는 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지문에도 한번 중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관광을 막아주자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보라색으로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볼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표현 혹시 보이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표현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말은 이 작가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념이라고 부릅니다.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언급하냐면요. 작가가 생각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닌데 하고 반박을 하고 내가 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통반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뒷부분에서 however 그러니까 선생님이 세모를 거꾸로 치는 이유는요. 역접이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이렇게 반대로 대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세모를 거꾸로 쳤고요. 그러나라고 뒤집으면서 반박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통념이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가 되더라도 중심 소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Working for a newspaper must be a nice job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냐면요. Working for a newspaper예요. 신문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일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걸 다시 한번 reporter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the life of a reporter 이라는 표현을 통해 결국 계속 리포터에 관한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however 하면서 역시 중심 소재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앞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must be a nice jo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지루한 삶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라색과 형광펜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앞부분에는 보라색과 형광펜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형광펜 색깔이 바로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파란 색깔 형광펜은요, 중심 소재와 반대일 때, 그러니까 중심 소재 반대, 선생님이 반대 소재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반대 소재가 나오는 경우나 아니면 중심 내용하고 반대가 되는 내용이 나올 때 선생님 반대 내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반대 내용이 나올 때 사용하는 제3의 색깔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란 펜을 좀 더 들어서 보면은요. 되게 유명한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고 되게 재밌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filled with adventure 뭔가 막 모험으로 가득 찬 세상일 것 같고 선생님이 모든 문장에 표시하지 않고 중요한 데에만 표시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지루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서 보내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이 뭔가 기사를 스스로 써내는 게 아니라 더 나이가 많거나 경험 많은 리포터가 가지고 온 스토리를 그냥 재구성하는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 도입부이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다시피 지금 통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도입부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네, 리포터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nice job. 좋은 직업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요? 유명인을 인터뷰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그 다음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모험으로 가득하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고 뒤집었잖아요. 바로 여기 부분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 리포터의 삶은 굉장히 지루한 삶이다. 그리고 왜 지루한 삶인지를 여기서부터 이제 이 중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질 거니까 구진으로 잡아주는 거죠. 근데 왜 지루하다고 했어요? 첫 번째, 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데스크, 책상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rewrite. 그러니까는, 다른 리포터의, 뭐였죠? 다른 리포터의 스토리.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다라고 하는 지루한 삶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 네,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부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념, 반박, 근거, 통반근의 구조이기 때문에 통념을 얘기하고 여기서 반박하고 있죠? 사실은 지루해. 왜 지루하냐고? 하면서 근거를 설명해주는 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여러분이 영어 글이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고 뻔하구나. 내가 예측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죠.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먼저 떠올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잠깐 일시정지를 해보고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거라 믿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문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네, 우리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하는 중심 소재와 그 다음에 이 중심 소재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줄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 내용에는 보라색 형광펜을 할 거라고 했고, 그래서 주제문은 결국 노란색과 보라색이 합쳐져 있는 거다. 그래서 주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도입부, 앞부분이나 아니면 중반부에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주제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요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주제에 대해서 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견해를 펼칠 것인지가 중요하고 반드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문에서 밝힌 중심 내용, 우리가 보라색깔 형광펜으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중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지문의 내용인데 예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에피소드를 말해주거나 어떤 연구, 조사, 실험, 관찰, 그 다음에 전문가나 유명인이나 과학자 같은 사람들의 진술을 인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구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할 때는 선생님이 세 가지의 과정을 가져온다 그랬죠? 어떻게요? 그 연구의 실험의 과정. 그래서 과정에는 뭐 실험의 목적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식의 절차가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실험의 결과 값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그 결과를 해석한 시사점이 나오게 되고 바로 이 시사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글의 요지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번호를 달 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가장 상위 개념은 1, 그 밑에 개념이라면 괄호 1, 그 밑에 개념이라면 동그라미 1, 그 밑에 개념이라면 대문자 A, 그 밑에 개념이라면 소문자 A가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정리한 것들은 그냥 이제 패턴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글이라서 스몰 a까지 보지는 못했을 텐데요. 고3 지문이 되고 점점 글이 복잡해질수록 이게 다양한 번호를 사용하게 되니까 꼭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 형광펜은 어떨 때 쓰자고 했죠? 네, 바로 중심 소재를 표시할 때 노란색 형광펜을 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라색 형광펜은 중심 내용을 정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 형광펜은요. 네, 중심 소재의 반대. 그러니까 반대 소재에다가 표시하거나 아니면 반대 내용에다가 표시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A라고 하는 중심 소재와 B라고 하는 중심 소재 두 가지가 다 나오게 되는 경우 하나는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또 하나는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식으로 갈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중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 내용이 하나 나오고 되게 중요한 중심 내용이 두 번째가 나온다고 하면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파란색 형광펜을 사용하자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천천히 잘 복습하시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